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보수부책 진행을 맡고 있는 유일한 기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크레벤님, 김학섭 스카이인베스트텍 최장훈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운용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죠. 코스피 1700을 기어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현재 시간 유럽 증시는 2 내지 3% 정도 비교적 큰 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이어 좋은 강의 해주실 김학섭 대표님 잠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마 그 주제가 될 겁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고 장은 언제든지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하고 내일 강의가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자, 힘내시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는 What and How, 무엇을 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지난주 강의 포인트 짧게 좀 한번 좀 요약 정리해 주세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갖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무엇을, 목요일 날은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해서는 자기 수익을 변수화해라. 자기 수익은 시장이 주는 어떤 정보보다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는, 다른 목표를 수익에 두지 말고 손실에 둬라. 수익은 손실을 관리하다 보면 수익은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요새 정말 하루하루 예측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럼 이 정말 귀신도 모른다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은 없는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크레벤님이 본인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시장을 길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비법,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신다고 지난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주제로 시작할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것. 정말 말처럼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더더욱 또 요즘 또 시장이 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크레벤님의 강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모한 시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모른다면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게 될 두 가지 환율하고 이자율을 통해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어디가 바닥인지 1620이다 1450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로 집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이 하락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닌지만 알고 있어도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변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건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약간 음모론 냄새가 난다. 저런 식의 억측 아니겠느냐. 한번 제가 한번 진행을 끝까지 하는 걸 좀 보시고 수긍하시면은 나중에 활용하시고 전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예측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볼지, 또 과거에는 그런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거시경제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실제 소득을 나타내게 되고, 고용의 반대는 실업이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용이 목표라고 해서 고용 자체를, 자, 고용을 늘리자. 그럼 막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물가, 이자율, 환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그 거시경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자율 혹은 환율을 간접 지표로 써야 합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하고 환율이 장기적인 지표가 거시경제 목표에서만 거시경제의 어떤 변수만이 아니고 주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하고 환율이 거짓말처럼 주가에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 이자율하고 환율이 움직이는 자, 일단 의미부터 짚어보면 이자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매달 월세를 낸다. 그럼 임대료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빌렸으면 돈에 대한 임대료가 이자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자체는 대출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건데 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으면 이자율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별 관심 없거든요. 돈을 벌어서 장롱에 딱 쌓아두고 있으면 이걸 어디 은행에다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영향을 못 끼치게 되는데 대출, 그러니까 빌려 쓰는 쪽에 이자율이 작용하게 되면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갖고 왔던 서브프라임 무기질 사태 같은 게 결국 이자율의 영향이거든요. 두 번째, 환율의 의미는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야 저게.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의 가치가 어떤가? 뭘로 평가할 것이냐? 자국의 통화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로 표시된 달러의 가치, 1달러의 가치가 얼마냐? 환율이 올랐다는 의미는 1달러에 900원 했던 게 1000원으로 가면 환율이 올랐다고, 인상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뭔데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면 주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이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론상으로도 공부를 할 때 어떤 투자의 현재 가치는 예상되는 수익을 이자율로 시간 가치를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가라는 거는 이자율과 역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느 일순간에서 보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2007년도에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도 고점을 찍고 있었고 원유가도 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원유는 대표적인 우리 생산 비용에 있어서 비용의 주류를 차지하는 요소인데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고점을 치고 학문적으로도 이자와 주가는 역의관계에 있다고 배웠는데 이자를 오르면서 주가도 고점 찍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야, 위험한 순간에 왔구나. 지금부터는 주가를 좀 심각하게 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자율과 환율로 여태 한 1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던 게 아마 이부에 제가 삼고 있는 주제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930, 지금부터 8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하락이나 큰 상승이 있었을 때는 영락없이 이자율하고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자율부터 먼저 보면은 이자율은 전 세계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환율은 국내 어느 한 해당 국가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아마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2007년도 5.25%, 미국의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자율이 4.75%였었고요. 여태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의 이자율이 한국의 이자율을 앞질러 버렸어요. 앞질러 가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자율 끝까지 올라갔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자율이 앞으로 세계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이 5%를 넘어서 지난 2007년도에 이자율 5.25%가 만약에 6%까지 진행이 됐으면 공황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율의 증가는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말려버리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야? 저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시중에 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지.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율은, 대한민국의 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이자율은 뭐 다 아시다시피 FRB에서 결정을 합니다. FRB에서 FOMC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이자율을 결정을 하는데 그걸 정책금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책금리라는 자체가 의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자체가, 정책금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서 자, 이자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대부분의 그때 핑계거리로 등장하는 게 물가입니다. 자, 물가가 심각하다. 야, 물가가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때를 놓친다. 자,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다. 미국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속 18번을 올리면서 이자율을 5.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뜻이었었냐면요. 앞으로 주가 및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1929년도에 미국의 이자율이 6%까지 올랐습니다. 시중에 통화의 유통량이 30%가 줄었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줄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플레이션은 위험하다.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와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공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가는 떨어졌는데 그것마저도 살 능력이 시중에는 없습니다. 돈이 말라버려서 가격은 떨어지고 구매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자꾸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고용했던 인력을 해고하게 되고 해고된 사람은 구매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은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사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 세계 경제에 우리 기여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정도, 일본 정도. 그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86%가 넘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하고 환율은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겪었던 97년도,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상당히 적절한 사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게 의외로 설득력이 있고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자율하고 환율은 간단한 변수입니다. 근데 그 흐름만 이렇게 추적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이자율하고 환율만 보면서도 아주 길게는 주가를 큰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반등, 반락 이런 것까지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주가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음입니다. 물론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전 세계에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말리는 거와 똑같은 의미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이탈리 이런 쪽에서 오는 재정 위기가 다른 국가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리스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유가 그리스 국채의 많은 부분을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유럽 국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2008년도에 리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마 모건 스탠리를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안 올라오거든요. 대한민국의 이자율도 계속 동결
뭐 내지는 올려야 0.25 베이스 포인트 정도를 올리는데 저희가 아마 3.25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안 올려요. 지금도 이자율은 그냥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돈이 풀려 있는 게 2조 달러 이상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돈을 풀고서 자기가 경제를 망가뜨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화폐를 지급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한민국처럼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홍콩이나 이런 쪽을 가보신 분들은 보면 홍콩에 가셔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빌딩, 하얀 색깔 빌딩이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주주총회에 의해서 공적 자금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회사라는 얘기는 수익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그건 회사의 기본을 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2조 달러를 풀어놓고 망하는 짓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자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 그 다음에 97년, 98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자율은 전 세계 주가를 결정하고 환율은 국내 주가를 결정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2008년에 왔던 금융위기하고 1997년도, 8년도에 왔던 외환위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97년도, 8년도에 왔던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좀 넓게 얘기하면 아시아 국가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주가의 흐름을 망가뜨려놓던 구간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만 힘들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동을 안 했죠. 개별 국가에 대한민국은 했죠.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자율이 40%를 넘나들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전 세계 이자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해당 국가들만 이쪽에 했는데 환율이 97년도, 98년도 그때 환율이 불과 한 석 달 만에 900원 환율이 2,000원대 가까운 1,995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자율이 떨어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IMF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설명해갖고 이론상 이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의미 없고 97년도, 98년도에 왔던 외환위기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 들으시고 나서 제 약간 좀 생각이 좀 너무 삐딱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색다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98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이런 일은 벌어질 겁니다. 자, 97년도에, 98년도, 97년도에 대한민국은 자본 자유를 안 했습니다. 자본 자유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대한민국 시장의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질 않고 있으면은 뭔가 조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환율의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 환율을 꽉 쥐고 안 넣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슬금슬금 눈치는 봐가면서 움직여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결국은 중국의 개방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금 개방화가 덜 돼 있는 상태가 그리고 내수가 탄탄하다는 게 세계 경제에 그나마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흐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반응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자본 자유화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환율이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환율이 900원이었고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00원 하면은 계산이 좀 힘들어지니까 한 1,800원이라고 좀 많이 깎아주십시다. 그러면은 한 2배 정도의 환율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야 될 때 여러분이라면은 1불에, 이건 물론 1불입니다. 1불에 900원 할 때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800원 할 때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1,800원 할 때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900원 할 때 나가면 200원 남는 장사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외환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외환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이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요. 환율은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조성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은 기왕이면 이 조건에 들어오고 이 조건에 나가고 싶어 하지 이 조건에 들어와서 이 조건에 나가면은 2배를 벌어봐야 본전입니다. 투자를 잘했어요. 900원일 때 들어와갖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투자를 잘해갖고 한 2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원금이. 나갈 때 이렇게 돼요. 그럼 자기는 달러로 계산했을 때 아무것도 번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환율이 900원대가 깨지면 수출산업들이 비상에 걸린다. 큰일 난다. 채선성이 안 맞는다. 환율은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인 건 사실이지만은 순식간에 900원이었던 환율이 900원이라는 얘기는 나가기 좋은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나가기 좋은 조건.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 들어오기 좋은 조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주가도 일시적으로 900이 깨졌었습니다. 그때 잘 버티고 있던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뭘 보시면 되냐면, 돈이 들어올 조건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돈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이번 상승, 주가 상승은 누가 이끌었냐면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그렇게 이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1,800원까지는 지나친 환율 상승이었었고 아마 1,500원대, 1,600원대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의 고점이 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900원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를 끌어들일 돈, 그러니까 주식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외국계 자본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 환율이 떨어지면 나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97년도, 98년도의 외환위기는 분명히 아시아 국가에 한정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자율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IMF 외환위기 시절에 저희가 제도권 이자율도 한 40%를 넘나들 때입니다. 당연히 이자율 높아지면 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세계 경제가 다 똑같이 이자율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었었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자율이 다 높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900원대 만약에 어떤 자금이 한 100억 불이 들어왔다. 100억 불이 들어와서 그 당시 환율로 1,800원 계산하면 계산 제가 좀 늦어서요. 계산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2배의 이익을 본 거예요. 1,800원에 들어와서 900원에 나갔으면. 그럼 환율에서 2배의 이익 곱하기 이때 주가에 저 때부터 사모으기 시작한 게 한 300대부터 시작해갖고 500대까지 사모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2007년도, 8년도에 저희 2,000이 넘었습니다. 그럼 한 7배만 벌었다고 치더라도 벌써 14배의 이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14배의 이익이 남면은 이 돈이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나가도, 원금만 나가도 14배를 벌었으니까 한 4배만 가져나가도 원금의 4배는 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배는 어딨냐? 대한민국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으로든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그때 싹쓸이해서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회사를 언급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외환은행 1조 원에 팔고 5조 원에 사들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상황이 좀 우스워지는 건 뭐냐면 1조 원에 살 때 그 1조 원을 바꿔갖고 들어갔은 그 조건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나갈 때 조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500원 만들면서 또 들어왔고요. 앞으로 끝없이 순환될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엔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안 그러겠지. 이번에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안 그러는 거는 상황이 바뀌는 것만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왔던 금융위기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게 됐던 거거든요. 미국의 지들이 뭘 잘못해갖고 왜 우리까지 그거를 금융위기를 겪게 만들고 97년도, 98년도에도 대한민국 사람들 참 선량하니까 이건 천재지변에 가깝다. 아니면은 이거 나라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참고 지내는 수밖에. 누구도 이게 누구의 문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민해 본 사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항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중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지금 현재 입장에 열이면 9사람이 다 위험하다. 뭐 1,500도 깨지지 않겠느냐. 1,000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리먼이 있고 그리스가 이렇고 언제든지 장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주식 못하는 겁니다. 무슨 용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돈 못 버는 거죠. 남들 다 예상하는 시기에 들어가서 남들 간다고 얘기할 때 자기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가격이 쌀 리가 없습니다. 다 비싸진 가격에 들어가고 또 다 떨어진 가격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음모론 이런 얘기하고 연관 짓지 마십시오. 그냥 시장의 이자율하고 환율은 늘 그렇게 작동을 해왔고, 저희가 겪었던 그 정말 힘들었던 구간인 97년도, 98년도에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주체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파생시장은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이 시장은 완벽하게 게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분명히 게임이고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순수한 눈으로 쳐다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첫 시간에 제가 무슨 게임이야 이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 많이 보시면은 한 1년 후에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 돈 버는 거지. 좀 미안하게도 이 시장에서는 그런 공식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물론 수학적 통계나 다른 쪽을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서 성공한 부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시장의 본질을 아는 상태에서 하셨던 분이고 경제학자라든지 시장에 주는 어떤 이자율, 환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 이 시장에 들어오면 대부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태 배웠던 그 이론이나 지식이 시장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2부에서는 좀 이어서 세계 대공황까지 한번 들어가면서 그 영향에 이자율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우리가 환율하면은 뭐 이종통화 간의 교환 비율 아니냐 이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환율 그게 아니라 외국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환경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 크레베님이 약간 냉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실제로 환율이 폭등할 때부터 폭등한 다음에 외국 자금이 거세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던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실제로 그러면 지금의 환율과 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놓고 볼 때 우리 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한번 또 우리 크레베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베님,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네.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 97년 대공황 때 그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순간 내일 또 모레 우리 시장은 어느 지금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서 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거를 참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머리 막 감싸주고 막 네. 이렇게 고민할 텐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크레베님이 아까 환율과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주가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대로 꼭 따라서 해야 되지,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그래,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근래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본격적인 하락 아니다. 분할이지만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제가 여태까지 펴왔던 이 주장이, 무색하게 막 1000까지 내려버리면 저 솔직히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틀린다면은 시장이 뭔가 많이 변했던가, 제가 유행이 한 20년 정도만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과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하다 보면 과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걸 과최적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론상으로도 여태까지 고민하고 연구했던 게, 과최적화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뒷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29년도에 시작됐던 세계 대공황이 어떻게 왔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점은 이자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가 교역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율은 아까 일부에서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930년대에 벌어졌던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이자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자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이자율은 미국의 이자율에 역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자율에 역행을 하게 되면 실물 경제가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이자율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 이자율을 높이면은 당연히 세계의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08년도 위기를 겪고 났을 때도 미국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유럽이 같이 동반해서 이자율을 같이 내렸었습니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유럽 시장 열리고 한참 있다가 미국 시장 열릴 때 기다렸다가 동시에 발표하고, 그건 뭐냐면 이자율은 의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가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환율은 대한민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그 여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더 시장을 편하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쓸 시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태동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어빙 피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정도의 산업군을 새로 갖게 되면 50년은 그냥 앉아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 주식 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학 맞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빙 피셔는 경제학자고 상당히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현실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도 이 사람 얘기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산업이 발생을 했고 그 산업 하나 갖고도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지금도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면 50년이 아니고 한 100년도 가는 산업을 그때 막 태동을 했던 시기에 공황이 온다? 누구도 말도 안 돼. 그런 얘기가 설득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걸 걱정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대공황이 왔는데,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그럴 줄 알았는데 돈벌이가 안 돼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왔냐면 그 당시에도 FRB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FRB는 미국의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아닌데 금리를 결정해? 당연하죠. 돈을 사서 주식회사에서 찍으니까 결정도 주식회사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FRB가 이자율을 정확하게 6%까지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 6% 올릴 때 통화량은 마이너스 30%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의 시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주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역관계에 있던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았던 국가들만 벗어났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는 세계 대공황, 그럼 1930년대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 전 세계 관련 국가들은 다 같이 힘들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FRB라는 존재에서 지들이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데, 이자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을 환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담보는 주택입니다. 그럼 미국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집을 3억짜리든 5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억짜리 혹은 5억짜리 집을 사서, 미국에서 모기지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계약금 정도만 자기 돈을 냅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다 그 집값을 치르는데, 그 집을 사서 2%의 이자율로 빌려서 그 집을 사서 5%, 연간 5%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건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조차도 워낙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2%, 1%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집을 사서 임대를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5% 받아서는 0.25 돈 보태서 은행에 줘야 됩니다.
한데 이 정도 얻는 사람은 나중에 좀 편했던 문제고 2%에 얻어서 한 3%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던 사람 같으면 손해가 막대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 집이 헐값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집값이 25% 가까이 떨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자율이 했던 겁니다. 이자율만 올려놔도 시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결정도 의도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면 반드시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계속 미국의 이자율은 계속 5%대에서 1%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통계자료를 한번 보시면 20%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순간적이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주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흐름에 나오는 거는 이자율이 연속으로 올라와서 5% 이상 되면 일단 경기에 들어가십시오. 미국의 이자율이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국의 이자율이 5%를 넘어서 막 연속 0.25 베이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0.5 지난 2007년도까지는 그런 0.5를 인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이자율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직은 걱정할 단계 아닙니다. 5%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5%가 올라가서 이자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5% 가서 멈칫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폭락입니다. 전 세계 주가가 같이 폭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자율 가만 놔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에서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그리고 좋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나쁘면 혼자 당하는 거거든요. 이자율은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자율에서 5%가 넘어가면 지금부터 경기에 들어가십시오. 자, 이때부터 한 1년 혹은 6개월을 갑니다. 주가가. 이자율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까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900원대까지. 환율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자율 고점 치고 있으면 돈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2006년도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나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펀드 열풍 부르면서 사실은 펀드 개인 돈 아닙니까? 개인 돈 갖고 그거 다 받아줬습니다. 2002에서. 외국인들은 1800부터 팔았는데 고가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들만 잔치를 한 겁니다. 그때 뉴스 저 기억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뭐라 그러죠? 견고해졌다. 외국 애들 없어도 이제 대한민국 주가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받는다. 우리만 갖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제가 봤을 때 팔고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래. 또 고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비싸게 그 물량을 다 받아줬으니까.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외국인들이 아직 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을 끌었던 건 외국인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은 물량도 처분하지 못했고, 물론 순간순간, 좀 털어낼 때마다 지금 이런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한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주가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2000을 넘어서 전고점 살짝 찍고 일시적으로 3월 달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1900대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자, 이거 한 번 더 올라가줘야 교육 효과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 사놨더니, 이걸 겁먹을 게 아니구나.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놓으시면 짧은 기간 안에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올라가준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한 두세 번만 반복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이건 전 세계 어느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와도 겁 안 나거든요. 좀 더 내려와요. 늘 이게 더 내려와요.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먼저 그렇게 잠깐 깨졌던 게 이번에는 1600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게. 자, 다음번엔 또 내려와도 이제 겁 안 나거든요. 1500? 혹은 1400? 겁 안 나거든요. 지난번에 그 못 산 게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이제는 내려오기만 기다리면 더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 훈련 반복하면서 내가 그 교육 효과를 단단히 입었거든요. 자, 올라가겠죠. 이제 이게 진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쫓아 들어갈 때 그때가 정말 이때도 못 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는 거 아닌가. 이때도 이렇게 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거를 다 놓쳐버린 사람 입장에서 다음번에 내려오면 이제 그 사람은 행동이 옮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옮기면 그건 진짜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이자율하고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보시면은 이자율 아직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 이자율이 뭐 폭등한다. 뭐 대한민국 이자율이 뭐 3%, 4% 가고 있다. 4%를 넘어서 막 이자율이 아직 신문에 기사화가 안 되잖아요. 신문에서 이자율이 심각하다. 뭐 이자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얘기 나오면서 이자율 나오거든요. 물가가 심각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소리야? 이자율로 잡아야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환율이 지금 1,200원, 오늘 한 1,200원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환율 정도면은 아직 괜찮습니다. 1,000원대까지 깨질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930원대 만들어 놓고 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 1,000 혹은 1,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때부터 신경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봐도 왜냐면 이게 하락을 해갖고 득을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떨어져서 손실 보는 사람은 많은데 큰 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물량 남아있죠. 이자율 상승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때 5%대를 유지하면서 야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심각하다. 환율 보니까 야 돈 나가는 거 맞구나. 이런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실 때 증명을 내리면 1930년대에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2007, 8년도 하락에도 그렇고 97, 8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떨어지면 그러면 어디가 바닥으로 알고 거기서 사야 되느냐 도대체. 2008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가가 2008년도에 쭉 빠졌습니다. 일시적이지만 900도 깨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미 미국의 이자율은 1%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1%대로 내려와 버리면서 이미 벌써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던 길에 좀 겁먹은 사람들이 더 집어던지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사겠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번엔 틀렸을 거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저 한 방으로 다 말아먹는구나. 맞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난 산다. 자기는 어떤 종목까지 좀 추가하고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 야, 누가 그랬는데 500간대더라.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저 주가가 0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거 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0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고. 주가 자체가 내려갈 때 어느 시점을 딱 잡아갖고 그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더 가봐야 100이다. 100% 정도 이상으로는 안 빠질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뭐냐면 그때가 이자율이 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미국이 유럽도 이자율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물론 주가도 계속 바닥을 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 이자율이 고점을 치고 있을 때도 주가는 더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바닥 치고 있을 때 가던 길에 좀 더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장 편하게 사모으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자, 그러면 이자율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가는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 자, 환율로 와서 보셔야죠. 환율이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환율이 많이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기적으로 서둘지 않아도 저점부터 슬금슬금 모아서 주식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조건에서 봐도 이게 폭락으로 이어지고 막 천이 깨질 정도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나머지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더 내려간다, 천이 깨진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분석했던 방법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년 동안 혹은 10년 넘게 거래를 해오시면서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 거는 늘 맞고 여러분들 건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보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주가 하락이 그다지 위험스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저렇게 위험하고 이태리까지 가세를 하고 포르투갈 저렇고 모건 스탠리가 걸려있고 정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나머지 요소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해봐야
별 득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사실인데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국채 비중이 높은 거하고 그리스가 국채 비중이 높은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본이 국채 비중이 높은 거는 그 국채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요소지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자율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이자율은 고점 치고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고 했을 때 이 조건을 갖춰놓고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터지게 될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겁니다. 정작 그게 문제화가 돼서 그게 현실로 나타날 때는 조건 다 갖추고 나서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다 아직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불안 요인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봐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불안 요소가 실질적으로 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위험하기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위험하고 저거 언젠가는 시한폭탄이다 이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아까 기자님 저한테 무슨 질문 하나. 그 말씀 듣다 보니까요. 예. 네. 그 정말 그 환율 이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가 1.5%, 예. FRB는 뭐 사실상 제로 금리고요. 예. 우리나라 3.25%. 예.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지금 1,200원 정도 보면 네, 맞습니다. 금리는 뭐 유례없이 낮고 예.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이다. 예. 그러면은 그 남유럽 문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뭐 이렇게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되면 예. 해외 자금 뭐 한꺼번에 몽땅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폭등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외국계 자본에 큰 도움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여건 이게 뭐라고 또 찍어서 말씀드리면 뭐한데 기관성 자금도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기미만 보이면 집행하겠다라는 자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낮에 잠깐 어떤 분을 만나서 강남 쪽에 주식 쪽에 분을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들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기성 자금 언제든지 올라갈 기미만 보이면 내 걸로 사줘라 라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에 큰 힘 안 받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안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버리면은 또 꼭다리에 개인들 자금으로 그거 다 받쳐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자를 보시고 환율 보시면서 적어도 그 정도 가서는 좀 몸살일 줄 알고 이자율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좀 몸살일 준비하시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 혹은 또 진짜 폭락이 와서 막 한 500은 좀 넘어했고요. 한 1000이 깨지는 장이 오면은 나머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과감하게 더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얘기 갖고 무슨 생색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2008년도 그때도 저희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서 큰 폭락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환율과 이자만으로 보는 우리 크레벤님의 독특한 증시 장기 전망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6번째, 내일 이 시간에는요, 자금 관리에 대해서 크레벤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 관리 못하면은 다 헛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크레벤님 내일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가 너무너무.